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공작을 했던 그 세력들의 면면이 드러났고 여기에 부역했던 사법부의 일원들, 그들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교수님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싶었는데 이 정도의 폭풍적인 반응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알려진 게 많지 않구나. 예. 그리고 이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SBS의 보도의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 그리고 김제 간첩단 사건, 이런 어부들이나 농민들, 힘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여상규나 황우여나 정영근이나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예.
뭐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조작 사건으로 일관해온 이 세력들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론의 반응을 보니까 대단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간첩단 사건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폭로한 그 지점 하나가 가진 이런 언론의 심각한 영향력 정도를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서 이른바 자유한국당 정권의 그 명맥 또는 그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학민 선생이 쓴 만들어진 간첩인데요. 간첩은 물론 잡아야죠. 도탕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자들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졌고 그게 권력을 지탱하는 하나의 커다란 그 프레임으로 작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간첩의 부재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67년에 있었던 동백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백님 사건이 이은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유럽에 오갔던 사람들 또는 공부했던 사람들을 10명이 넘는 사람들 간첩단으로 몰아서 국가폭력의 정점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최종길 교수 죽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가 1973년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것으로 발표가 난 다음에 사건이 유야무야 돼버려요. 예.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종길 교수 의문서 사건이라는 건데요. 그걸 쫓는 이제 최종길 교수 동생과 가족들의 많은 노력들 끝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이 책을 보시면은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책을 차근차근히 보시면은 독재 정권들이 특히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많은 간첩단을 조작해서 그리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의 권력의 위기를 돌파했는지 여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게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들이 면면이 이어집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간첩단 조작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이명박 박근혜 와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조작 사건까지 또다시 그 부활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때 가담했던 자들, 고문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판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황우여나 김기춘이나 여상규나 이인재나 이런 자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과거를 한치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정당화하고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네. 그리고 이 태생이기도 합니다. 조작, 은폐, 그리고 여론 확산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기반들을 다져왔다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첩단 조작 사건은 그냥 단순한 조작 사건을 넘어서 우리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이른바 종북 적발 이데올로기죠. 그걸로만 먹고 살아온 자들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끈질기게 파고들 때 우리가 참조해야 할 책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은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그 진실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뿐만 아니고 이른바 학원 사건들 있죠. 학교 간첩 사건들 예. 이런 것들을 쭉 파헤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결문들이나 진술들, 실증적인 자료들을 동원해서 정말 이런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아주 의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을 지탱해온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고문, 조작, 은폐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온갖 거짓말 투성이죠. 이 거짓말의 이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볼 때 바로 이 만들어진 간첩을 참조하시면은 핵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책의 주요 내용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주로 이제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 과정들을 쭉 밝히고 있는데요. 예. 맨 앞에 보면은 1987에서 설경구가 연기했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추천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세웅 신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함세웅 신부의 추천서 실려 있고요. 제가 이 책의 고문 과정, 너무 아픈 과정인데 그 두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김정남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종길 교수의 그 명문, 그러니까 비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문에 쓴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최종길 교수는 이 대학에서 법과 정의를 가르쳤다. 그는 학문으로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학자요, 선지자였으며 내 몸을 던져 제자를 사랑했던 참 스승이었다. 달을 보고 해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 그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다. 그는 진실 없이는 정의 없고 정의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온 생애를 들어 증거했다. 이게 약간의 명문이어서, 그러니까 최종길 교수 기념홀에 새겨져 있는 명문이어서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약간의 비판적인 말만 해도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려했던 그런 시대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했던 황우여마저도 이 황우여가 최종길의 법대 제자입니다. 예. 황우여마저도 이 최종길 교수를 간첩으로 모은 데에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 책의 중간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사상과 이론의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를 창달하고 그 기초를 탐구하는 물권법이었다. 이런 모순을, 이런 역행을 공산주의자가 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우여가 그때는 제정신이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변호를 해요. 뭐 제자도 잠깐 동안 제자지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모양입니다. 최종길 교수의 제자였던 이 황우여도 최종길 교수가 간첩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데 대해서는 어떤 반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최종길 교수뿐만 아니고 이 간첩단 사건에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김장현 선생이 있습니다. 예, 김장현의 증언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예. 고문이 문제인데 이 고문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가족들 주위의 지인들을 다 지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이 고문이고 이 조작인데 그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문했던 자들은 아직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수고 있는데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이근한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만 나오고 말았잖아요. 예. 오래전에 천운영의 생강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고문 기술자를 아버지로 둔 딸의 얘기였는데 이 고문 기술자들이 지배해온 시대였습니다. 이건 일본 식민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김장현의 증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문 기구가 있는 그런 방을 보여주면서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거는 고문일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기진맥진 시켜놓고 너 이 자식 펜으로 벌어먹고 산 놈이구나. 경제 분석관이구나. 장가 갔어 안 갔어? 너 이 새끼 정자를 다 죽여버려야겠어. 너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어이 다음 단계 준비해. 그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가죠. 저를 때리지만 않으면 중정 요원 모두가 드나들며 추궁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고문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저도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죽든지 살든지 결론이 났으면 싶었습니다. 눈깔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환청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나와요. 우리 큰애 우는 소리가 나오고 아, 이것이 환청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듣는 건 아닌가. 분명히 우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도 고문의 한 방법으로 그러는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이게 약한 부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 들려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고문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걸 은폐했고 이게 또 대대적으로 여론을 통해 조작되고 선전됐는지 여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야 할 텐데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판사들까지 사찰하고 얘들까지 조종하려고 했으니 어디 정의라는 게 살아나 있었겠습니까? 참 지난해 보입니다. 이 과정들이. 예.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다른 책을 통해서 얘기는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사람을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당연히 판사 검사들은 고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이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증거 채택 능력이 없죠. 그럴 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법조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벌여왔던 진실을 배격하는 행동들. 그래 놓고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면서 정치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당이 또 온전하고 있단 말이죠. 촛불혁명으로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결국 구속이 됐는데도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회생의 모멘텀이라도 찾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정말 파렴치와 모렴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보도가 많은 시민들에게 조작의 진실들을 밝혀주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또 자한당이에요. 예.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친일파 세력들의 온상이었고요. 그 자들이 명맥을 이어온 곳이었으니까 타락한 자본과 타락한 권력이 결탁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집합소입니다. 이걸 정확히 직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방송이 하나가 신호탄이 돼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손에 좌우지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요? 네, 모처럼 순천에 여행 와 있습니다. 아, 순천. 순천하고 여수하고 바로 옆 도시 아닙니까?
네, 가깝습니다. 내일 아마 여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왜 순천으로 가셨습니까? 글쎄요, 뭐 작년부터 예정돼 있던 거라 훌쩍 떠나왔는데 그렇게 춥진 않네요. 생각만큼.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 사흘 달이 떠서 아주 장관이고요. 순천만 갈대밭과 노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순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순천 하면은 소설가 김승옥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무진기행이란 작품이 바로 이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승옥 선생은 태어나시기는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순천에서 학교를 다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진기행에서 무진은 순천만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항구 도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개 나루 이런 뜻이죠. 안개 무자에 나루터 진짜입니다. 예, 무진기행인데 이 소설은 1964년에 한국 소설의 판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던 걸작으로 꼽힙니다. 흔히 김승옥 선생의 소설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야말로 60년대 그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대단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 제약회사에서 전무 승진을 앞둔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뺑 많고 돈 많은 과부를 아내로 둔 30대 초반의 윤희중이라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인물이 서울의 생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현실이겠죠. 현실에 지쳐서 무진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중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그리고 하인숙이라는 묘령의 여성도 만나서 하룻밤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일상과 현실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고 이 무진은 안개가 자욱한 몽환적이고 꿈이 가득한 곳이겠죠. 네, 우리는 늘 일상과 꿈 사이에서 방황하곤 하잖아요. 예. 네, 이 여행이 하나의 일탈이라면은 여기서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현실로 불려와야 되는 그 일상인들의 고민이랄까 아픔들이 찐하게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쓸쓸함이 기본적인 정조인 것 같은데 뭐 여행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또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일종이라면은 그 모험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그 아픔들, 쓸쓸함들을 정말 멋지게 그려놓은 걸작으로 꼽힙니다. 예. 이 무진한 곳을 떠올리면은 바로 안개가 딱 그려질 텐데 이 안개는 그야말로 뭔가 좀 자욱하고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지만 안개 쌓인 동네 오면은 뭔가 좀 흐릿해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일상으로 귀환해야겠죠. 여기 무진갱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김승옥 선생 소설이 워낙 문체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김승옥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정도로 문체 감각이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예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무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순천에 오실 기회 있으면은 이 무진기행의 한 구절, 이 구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순천만 갈대숲에 가면은 이 구절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갈대숲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무진교라는 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네, 한국 문학사의 명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환한 세상이 아니고 뭔가 몽롱한 세상에서 그 안에 진입했을 때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 그게 꿈과 현실의 사이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에 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주 속물이 돼 있는 이 조라는 친구도 있고요. 박이라는 국어 선생도 있고 또 하인숙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성악가, 음악 선생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일탈의 욕망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하인숙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잠깐 동안의 사랑이겠죠. 예. 그리고 이 푸치니의 가극 나비 부인에 나오는 어떤 개인 나래를 부르고 또 이 동네 하면은 목포의 눈물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목포의 눈물을 멋지게 부르는 그 하인숙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꿈의 세계겠죠. 일탈의 세계겠고 다시 또 현실로 불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말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화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현대인들 고독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게 잠시 동안의 일탈이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돈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쓸쓸함들이 길게 남는 작품입니다. 아, 참 그 문체가 아주 예사롭지 않네요, 진짜.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이 소설에서 아까 무진의 명물 얘기한 구절과 더불어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하인숙이란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인숙이란 여성과 돌아오는 길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묘사한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죽의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부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오는 것이었다. 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의 관계들에 주목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 하나하나에 맛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수성의 혁명의 기초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한국어 문장입니다. 그야말로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하나의 이정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안개 가득한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오는 몽환적인 도시에서 그리고 잠깐 동안의 사랑을 뒤로하고 아내의 전보를 받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깊은 쓸쓸함이 배어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여행 떠나시거든 무진개행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이 각별하실 줄 압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그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윤희중이라는 화자가 하는 말 짧은 문장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지요. 예. 전보를 보면서 이렇게 타협안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네. 이런 문장입니다. 아마 무진갱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의 고민들을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여실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정치적인 특히 자한당의 험악한 말 때문에 우리 언어가 참 빈곤하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문장으로 우리의 감수성을 벼리는 것도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줄거리 너무 허무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줄거리가 대단히 역사적이고 어떤 의미를 띈 것보다는 이 김승옥 소설의 핵심이 바로 그 문장의 맛들입니다. 네, 그 문장의 맛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짤막한 소설 속에서 빛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깊은 쓸쓸함마저 그리고 빛나는 청춘마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인숙하고 좀 더 스펙타클한 일탈을 즐길 수는 없는 겁니까? 글쎄요. 네, 그건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예. 김승옥 선생이 소설도 썼지만 또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예. 이 무진기행을 각색해서 만든 안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60년대가 안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스펙타클하게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독자들의 상상의 몫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자는 이 전후 문학으로서 6.25의 상흔을 이제 한 페이지 저편으로 넘겨버리는 문학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전후 문학과 선명하게 선을 그은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나 그 아픔과 대결하는 것이 전후 문학의 큰 흐름이었다면은 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개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문명 세계 속에서 우리 실존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문체가 그 이전과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전후 문학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 주로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래도 조금 일본어스러운 게 많았겠죠. 근데 이 김승옥 선생의 소설은 그야말로 첫 한글 세대의 한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60년대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더니티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인숙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살림 차리고 말이죠. 아내가 내려와서 이 하인숙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맛이 좀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가 좀 거리가 뭡니까? 네, 이 무진갱뿐만 아니고 환상수첩이나 한상수첩도 보시면 우리 김 PD 좋아하시겠네요. 그리고 서울 2964 겨울도 아주 좋고요. 예. 역사도 좋고요.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걸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순천에 온 김에 예.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작품 감사하고요. 이 줄거리가 여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김 PD 몰래 여행 떠나시거든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지금 순천에 계시는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행 참 좋습니다. 이 눈 오는 날에. 여기는 환하게 맑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쪽에 눈이 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서남사, 운주사 다녀왔습니다.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여행을 즐기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서남사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네, 사찰도 하나의 텍스트여서 그 사찰이란 텍스트에 얽힌 사연들 하나하나 읽고요. 예. 건축물의 생김새 보면서 여기에 깃든 이야기들도 다시 들어보고, 여기저기 있는 나무들 보면서 나무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브루스 왓슨이 쓴 사코와 반제티라는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세계를 뒤흔든 20세기 미국의 마녀 재판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 아마 사코와 반제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건인데 미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 미국의 정체성의 이면을 묻는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사코 반제티, 사람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근히 말씀드리면 니콜라 사코라는 사람과 바르톨로메오 반제티라는 두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예. 이 니콜라 사코라는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고요. 바르톨로메오 반제티라는 사람은 생산 장수였습니다. 예. 이탈리아에서 어렵게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기대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이어가죠. 가난한 이들에게는 거대한 지옥 구덩이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천국인 뉴욕에서 살다가 미국 사회의 이면을 보면서 서서히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20년에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브레인트리라는 곳에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사코와 반제티가 마녀 재판을 받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범인이라는 이유도 없는데 단 하나,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탈리아 이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 비판하는 아나키스트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장장 7년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1927년 8월 23일에 전기 의자에 앉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미국의 양심을 묻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도 그 에드거 후버라는 이른바 김기춘이나 정형근 같은 검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세이어 판사라는 사람,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판사들 있죠. 그런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사회적 약자인 사코와 반제티를
범인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한 거죠. 조작해서 그 당시에 이른바 적색 공포 속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미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간첩 빨갱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전 세계의 약자들에게 아주 분노를 일으킨 대사건이었습니다. 사쿠와 반제트 사건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알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하나의 중요한 지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코와 반제티 둘을 기억하는 건 바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사형으로 끝나자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도 예가 아니어서. 한국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까? 시위까지는 아니고요. 동경에서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중해일보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조선인 청년들이 분개하고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화라는 시인은 탐 1927이라는 시를 써서 투쟁을 북돋우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시대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적 연대, 국제적 연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탐 1917이라는 시는 1927년 흐림 이런 뜻인데 사쿠와 반제티 사건, 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필귀지 그 시로 옮긴 그런 작품입니다. 중국에서는 바징이라는 작가가 프랑스에서 이걸 직접 경험을 하고 나의 눈물이라는 소설로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음악가들, 화가들, 소설가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세계 지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쿠와 반제티를 통해서 미국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함께 연대하는 대장관이 펼쳐집니다. 사쿠와 반제티 사건을 안다는 것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들과 세계 양심적인 지성들, 예술가들이 어떻게 연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쿠 반제티 사건의 과정들을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세계적 운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또는 보이는 차별들이 어떤 식으로 저질러지고 있는지 또 이 책을 하나의 반면 교사로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제티가, 생선장수 반제티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나 뱀에게 구차하게 빌지 않을 것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죄로 고통받아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고통받아야 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나는 급진주의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급진주의자입니다.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나는 이탈리아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2번 죽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2번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여태까지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체 전류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전기의자에 앉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제티가 기자들에게 한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계에 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무시당하면서 내 삶을 살다 마쳤을 것이다. 내세울 것 없고 이름 없는 실패자로 죽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승리이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용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날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본질이다.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 것이다. 그 고통은 우리의 승리이다. 네, 이게 반제티가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명한 독백입니다. 아이고, 어목한 시절에 이런 지식인들은 정말 독재자들에게 큰 침이겠어요. 네, 이 지식인이 아니고요. 사쿠아 반제티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노동자들이죠. 그냥 전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자들에게서 이른바 가짜 지식인들보다 훨씬 명료한 인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사회의 정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예.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코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무릎 꿇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단테야, 한 번 더 말하지만 슬픈 요즘 내 어머니와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곁에서 잘 보살펴드려라. 내 용감한 마음과 선량함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잊지 말고 너도 나를 조금 사랑해 주렴. 아, 아들아, 너를 아주 많이, 아주 자주 생각한단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사쿠아 반제티 사건을 저는 정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구글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벤시안이라는 미국의 화가가 그린 사쿠아 반제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림도 보시고 1971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사코 앤 반제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 음악의 대가인 우디 거스리가 제작한 사코 앤 반제티라는 앨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사하고 존 바에즈가 부른 Here's to You라는 명곡도 있습니다. 이 운동가요로 많이 불려지기도 했었죠. 예. 뿐만 아니고 연극으로 온갖 장르로 다양하게 쓰여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식민지의 시인 임화도 여기에 응답해서 국제적 연대를 얘기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사쿠아 반제티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 짧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쿠아 반제티의 비극적 사건을 인류의 양심에 되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가장 완벽하게 계획된 민주적 제도도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네, 마지막 문장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계획된 민주적 제도도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우린 명심해야죠. 민주주의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훌륭하다 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면은 얼마나 쉽게 한 정치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무너지는지, 삶이 무너지는지 우리가 9년 동안 생생하게 봐왔던 바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찾은 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뒤흔드는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쿠아 반제티를 읽으시면서 정의란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한 주 동안은 사쿠아 반제티와 함께 하셔도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존 바이즈가 부르는 Here's to You. 당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대들에게 바칩니다죠. 예. 가사를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니콜라와 바르트. 이 니콜라는 니콜라 사코고요. 바르트는 바르톨로메오 반제티를 얘기합니다. 예. 니콜라와 바르트. 그대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안식을 찾으소서. 최후의 순간은 그대들의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대들의 승리입니다. 네. 유명한 영화음악 제작자인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들었고 미국의 포크 가수, 저항 가수인 조한 바이즈가 부른 Here's to You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re's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김연수가 쓴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최신 작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굿바이 이상이나 20살, 사랑한다니 선영아 이런 소설들이 많이 있죠. 아, 교수님께서는 현대문학 작가 중에서 한 3분만 이 사람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신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많이 있죠. 예. 장강명 작가도 아주 잘 쓰고요. 아. 그리고 김숨이라는 작가도 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배수아라는 작가도 뛰어나죠. 아주 많습니다. 뭐 편혜영이나 천운영이나 김종광 작가도 잘 쓰고요. 이래저래 많이 읽습니다만은 소개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또 아무래도 또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사랑을 받고 또 그 논지가 오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고전을 무척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 그런 편입니다. 예. 그래요. 그 우리 현대 문학 작가들도 아마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면은 또 그 가치를 또 인정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비평가들의 평가가 있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작가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등장하겠죠. 예. 네, 뭐 한강 씨도 아주 잘 쓰고요.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차마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문학가도 있습니까? 있죠. 있군요. 누구라고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그러면? 글쎄요, 뭐, 많이 있는데, 이문열 씨가 대표적이죠? 이문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대 문학 작가 중에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높이 사지?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까? 네, 없지 않죠? 근데, 좀 전문적이어서 그 사정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김현수 작가는 좋은 작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단편소설집이죠. 이 작가의 고향이 김천인데요. 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거죠. 그곳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은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라는 작품입니다. 칼날의 생김새를 닮은 상처. 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 이런 제목인데요. 예.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죠. 예.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기억 감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 제 기억에 의하면 많지가 않아요. 시는 있습니다. 시. 대표적으로 화개장터. 네. 진짜. 김한길 소설가가 작시한 작품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개장터 같은 노래가 나온다는 게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처음부터 감정이 골이 깊었겠습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정치공학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하나의 선전선동에 휘둘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댓글을 가끔씩 보다 보면은 너무나 그 사악한 언어들이 많아요. 특히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특히 전라도를 폄하하거나 모독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뭐 여기 대응해서 경상도를 얕잡아 보는 말들도 있기도 한데 그게 누구 좋으라는 짓인지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부당한 정권들이 불의의 정권들이 늘 이간질을 하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들 또는 정치 세력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그래서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면도 봐야 한다 하는데 이미 그 지역 감정을 토대로 집권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민족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가 근대화의 토대를 닦아줬다. 이런 논리를 찬양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논리에 서 있는 거죠. 뭐 산업화니 어떤 얘기하지만 산업화의 공은 저임금에 고통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죠.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식민지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이간질 속에서 괴로워해야 했습니까? 정치적 집권도 아니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DJ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택한 게 지역감정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인들, 정치인들 총동원해서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폐악질들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칼날의 생김새를 닮아서 아직도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점을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문학 쪽에서, 특히 소설 쪽에서 그 문제를 명료하게 짚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때 광주에서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시위를 하다가 자기만 빠져나온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빠져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부끄러움 때문에 광주에 살지 못하고 딸 둘과 임신한 아내와 함께 대척지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여기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명명되지 않았는데 아마 김천이라는 소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경상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에 따르면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사 온다는 것은 하나의 대척지로 오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유죠. 그러니까 이 광주 항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징적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와서 아주 열심히 신천수퍼라는 가게를 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심을 좀 얻기도 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라도라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는데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사한 뒤로 우리는 어느 때든 표준어로 얘기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허벌나게 먹었었네 라고도, 그렇게 많이 먹나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많이도 먹네 라고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가끔 저도 모르게 아까맨치로 라든가 근가 안 근가 따위의 말을 내뱉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우리 자매는 저희처럼 입을 툭 쳤다. 손바닥으로 언니 입을 치거나 언니가 내 입을 치고 나면 배시시 웃음이 나오고 그 끝에 아련한 슬픔이 맴돌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꼭 뿌리 뽑힌 강아지 풀 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는 이유가 분명하죠.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모어라는 게, 사투리라는 게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워야 됩니다. 자기의 지역이 드러나는 게,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대단히 차별을 다가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또박또박 표준을 사용해도 동네 사람들은 이 가족을 금세 알아보고는 우리가 온 곳, 그냥 전라도를, 광주를 알아맞힙니다. 그러면서 등 뒤에서는 물론 면전에서도 깽깽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에서 깽깽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가끔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미친 여자뿐이었는데 이 가족들에게도 깽깽이라고 낙인을 찍고 놀려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경상도 사회 속에서, 소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래전 80년 5월에 광주의 신문을 보면서 그 역사적 상처를 잊고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소설의 화자가 은재라는 소년인데요. 예. 은재가 학교에서 선생 신부름을 갖다가 국민윤리 선생과 음악 선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엿듣습니다. 엿들은 게 아니고 들려온 거죠. 예. 여기에서 효자, 효부상을 받기도 한 이 윤리 선생이 전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한 영향이 이렇게 일반 민중들까지 파고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잠깐 볼까요? 극한께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결국에는 DJ가 나온단 말 아이가. 칠개 뿌리만큼이나 질기구만. 이 칠개는 칠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예. 독하네. 담아내기 같은 너들 서울내기들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전라도 아들이 그래 독하다. 8반에 유은재라고 있어요. 가 아버지가 라도 아이가. 그래, 가도 전라도 아아지. 어제 기분 좋게 해갖고 8반 수업 들어가 본게 칠판을 지우다가 말았더라고. 그래, 여는 주본도 없나라고 했디만은 그 가시나 하고 또 하나가 비실비실 손들대 일로 나온나 하고 불러 세우고는 싸대기를 후에 갈긴다 하는 게 내가 너무 세게 갈긴 긴지 아가 어디가 좀 부실하든지 획 자빠지더니 문에 대가리를 콱 부딪혔어.
놀랬지. 내 기분 좋게 들어갔다고 않겠나.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안 미안하겠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얘기들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그래 어디 다친 데 없나 하고 볼락함께 야가 발딱 일어서는 기라. 극히 세게 부딪히는데 속은 어찌 됐는가 몰라도 겉보기는 멀쩡하대. 희한하대. 그거 보이 요건 맹랑하대. 이런 생각이 들대. 전라도 학생을 체벌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체벌하면서 이 학생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뻣뻣하게 있으니까 아주 독하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독하다고? 네. 이게 바로 전라도 가시나서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말 덧붙입니다. 박통이 극히 죽일라 해도 DJ 버젓이 살아남아서 대통령 출마하는 거 봐라. 가아들이 원래 그런 게 재주다. 정여래비 때부터 원체 반란했던 아이가 유은재 가 아버지가 평화시장 수퍼 크게 안 하나. 벌써 평민당이라 했나. 거기 기천만원 쏟아 부었다 카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평민당인지 인민당인지 DJ가 있었던 정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 은재네 아버지가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걸 두고서 이렇게 온갖 독설들을 퍼붓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국민윤리 선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정말 깊은 슬픔을 간직한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김 PD가 말씀하셨듯이 박정희의 죄악이 진짜 많지만 이간질을 통해서 지역을 갈라놓고서 이런 식으로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경상도 전라도는 정말 사이 좋은 동네였습니다. 제 고향도 경상도와 경계인데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경상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전라도에 대한 어떤 무시, 차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새겨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생채기가 깊은 그 감정의 골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저자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거죠. 그게 북한에 대한 이런 적대감, 증오가 그대로 분단된 남쪽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짓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걸 정치적인 존립 기반으로 삼는 자들이 저는 자한당의 뿌리에서 지금까지 길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끼리 모여서는 또 전라도를 얼마나 씹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떤 지역에 나쁜 사람만 살고 어떤 지역에 좋은 사람만 살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경상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가 반란의 땅이라고. 전라도는 뒤통수 친다고. 내가 그랬어.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뒤통수 친 쿠데타는 어느 지역 출신 정치인이 했니? 그 지역 한번 따져보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똑같이 싸움이 돼버리죠. 예.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감정이 깊은 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왜 시작되었으며 그게 우리에게 입힌 상처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명료하게 이해해야죠. 간파해야죠. 그래야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점점 그 상처를 파헤치고 그걸 헤집고 또다시 그 상처를 더욱더 깊이 찌르고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의 그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력에 매달리는 자들의 욕망에 그대로 우리가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김현수가 쓴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 읽어보시면은 짤막한 소설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김현수가 경상북도 김천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김현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좋은 경상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럼요. 훌륭한 우리 영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이죠. 네, 민주주의 운동이나 혁명 운동의 시발점도 사실은 우리가 뭐 광주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해방 이후에 대구 항쟁이나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부마 항쟁이나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민중들의 이 연대에 입각해서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소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재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찬바람이 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검은 밤바다를 바라봤다.
부드러운 음유를 듣듯이 어둠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아픔과 슬픔도 지나치면 그렇게 세세한 결로 보인다. 내게 상처 입힌 윤리 선생에게 그와 똑같은 무늬와 결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되돌려줄 수가 없었다.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용서했다는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용서나 화해가 분명히 시급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용서나 화해는 겉돌기 마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끝없이 나누어서 이간질해서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자들의 책동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싶어서 이 소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마음을 정화하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좋은 작품들이 소설집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올겨울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찰진 언어로 진득한 삶을 얘기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유용주의 시집 은근살짝에서 몇 편 읽어드릴까 합니다. 은근살짝? 네. 은근슬쩍은 왜 아니고 은근살짝일까요? 글쎄요. 은근슬쩍의 작은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은근하게 그리고 살그머니 살짝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어에 담긴 시대적 맥락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우리 김PD
군불 때 보셨습니까? 군불이요? 예, 때 봤습니다. 예. 그래요? 밥을 짓기 위해서 떼는 불이 아니고 온돌방을 덮이기 위해서 떼는 불을 군불이라고 하죠. 예. 이 시인이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군불을 떼면서 이 시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런저런 나뭇가지들을 불에 태우면은 방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나무들을 한 군데 태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의 시 중에 모닥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온갖 나무들을 다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면 나무들이 사나웠던 나뭇가지들도 다 고분고분해지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불을 피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독자들이 생각해야 할 몫인데 불을 제대로 피워야 이 사나운 나뭇가지들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군불을 피우면서 아직 덜 여문 놈, 꼿꼿한 척 폼 잡는 놈, 삐뚤음한 놈, 휘어지고 구부러진 놈, 가시쟁이 독 오른 놈도, 낮바닥에 철판 두른 놈, 어깨 힘 잔뜩 들어간 둔거지, 희나리도 뾰족한 놈도, 무르침한 놈도, 아무 데서나 잘 부러지는 삭달가지도, 가슴에 단풍이나 이마에 별단 놈들도, 골목 깡패가 되었든 주막 강아지가 되었든 이미 썩어 문드러져 할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불을 만나면 꼬리 착 내리고 고분고분해집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불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애꿎은 생나무 떼면서 피눈물 많이 흘렀지요. 그 눈물 강물되어 도도히 흐르는데도 오늘도 저렇게 불 맞아본 적 없는 것들이 제 세상인 양 설쳐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아궁이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놈들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네. 뭐 별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나무를 하나의 은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잘난 척하는 놈들이 불을 제대로 못 만나서 설쳐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발악하듯이. 네. 이런 구조를 보면 명료해집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야 할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이 불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불을 제대로 만나야 고분고분해지고 사람도로 찰 텐데 이런 상상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누구를 겨냥하는 시인지는 뭐 이미 다 간파가 됩니다. 예.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시가 생각났던 게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불 제대로 피워야죠. 예. 그리고 저 썩어 빠질 놈들, 아주 도구른 새끼들, 온갖 못된 짓들 했던 것들 다 태워야죠. 예. 태우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예. 군불을 피우면서 한 편 봤습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콧두레가 필요 없다는 시입니다. 콧두레가 필요 없다? 네. 콧두레가 뭔지 아시죠? 예.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게 코를 뚫어서 둥글게 묶어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콧두레가 있는데, 근데 요즘 소들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리고 농부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들이 아니에요. 거의 뭐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 상전 대접을 받는데 정말 인간보다 더 상전처럼 취급받죠. 그걸 보면서 시인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콧두레가 필요 없다. 인도에 가면 소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 전 국민 숫자를 넘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만치 않다. 때 맞춰 밥 주고 물 주고 심지어 똥까지 치워준다. 3년 병수발에 효자 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부모 봉양보다 더 극진하다. 소는 도대체 할 일이 없다. 먹고 싸고 자고 심심하면 되새김이나 하고 울타리를 부술 생각을 못한다. 콧두레를 매지 않아도 밖으로 나갈 줄을 모른다. 싱싱한 풀보다는 수입산 사료 맛에 혓바닥 고급되고 땡볕에 일할 필요 없으니 저절로 살 오르고 코감기만 들어도 온갖 좋은 약에 주사에 식사 대접을 받으니 구태여 울타리를 뚫고 나갈 이유가 없다. 요즘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보약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도끼로 대갈통을 사정없이 내려치던 사형대에서도 고통을 줄여주는 전기봉으로 간단히 열반에 들게 한다. 그 은혜 천국 가서 보답하기도 어려운데 혈관에다 고압 호수를 끼워 선홍색 피부로 화장까지 곱게 해준다.
이 방법은 외놈들 똥구녕 착실하게 핥아주고 배운 고문 기술자들이 즐겨 쓰던 분장술인데 이만하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냐. 짐승들이 짐승을 모시는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약처럼 서서히 파멸케 하는 세계화, 개방화, 신한국 아니겠느냐. 아, 이거 문민정부 때 나온 시 같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네, 신한국 얘기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신한국단도 있었죠. 예. 이 소가 대접받는 상황을 통해서 파괴되어가는 이 농촌의 삶들을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도 생명인지라 살긴 살아야겠지만은 동물이 인간보다 위에 서는 순간 인간의 삶 자체는 망가지기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를 상전 대접, 식사 대접하고 인간은 짐승의 차원으로 내려앉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어법이 예사롭지 않네요. 굉장히 날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유영주 씨의 매력입니다. 네. 우리 김필이 좋아하시는 것 같을 테니까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언론 문제를 비판하는 시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시도 있군요. 네, 나팔수와 펜입니다. 나팔수는 방송을 얘기할 테고요. 예. 펜은 신문 기자, 이른바 기레기를 얘기할 겁니다. 혹시 우리 김필이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주면 먹는데 그렇게 뭐 찾아서 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미꾸라지 잡아다가 소금을 뿌려서 솥단지에 넣었는데 예. 마지막 튀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남아서 추어탕을 못 먹습니다. 제 고향이 추어탕이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예. 그런데 이게 추어탕도 있지만은 손두부에 이 미꾸라지들이 들어가게 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예. 불을 서서히 떼면은 미꾸라지 뜨거워지니까 두부 속으로 이게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 상황을 아셔야 이 시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나팔수와 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손두부와 함께 미꾸라지를 산채로 솥에 넣고 불을 떼면 미지근한 탕에 온몸이 몽롱해지는 듯 하다가 슬슬 물이 뜨거워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급한 김에 찬 두부 속으로 머리부터 디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지랄 발광을 다하는 거지. 아직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의도 미꾸라지들은 특집 프로를 긴급 편성하고 강화문 근처 미꾸라지들은 고무에다 찬양까지 이퍼케를 물고 흰자위가 넘어간다. 두부 속에서 통째로 익은 미꾸라지를 알맞게 잘라 양념 간장에 찍어 먹는 맛이란 후훗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은 알란가 몰라. 안동제비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란가 몰라.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고 숨 붙어있다고 온천에 해수욕에 증기탕에 팔딱거리는 왕소금 허옇게 뒤집어 쓴 저 미꾸라지 떼들. 네, 이런 시입니다. 예. 뭐 여의도는 방송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화문 근처는 조중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 작품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 시집이 2006년인데요. 2006년이요? 네, 그 이전부터 쓰여진 시들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에 접어드는지 시인이 예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의 상황을 다룬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YS 아니면 노태우인데. 네.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숨 붙어 있다고 이 팔딱거리는 미꾸라지 떼들을 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YS네요? 네, 아마 그 지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주 시인이 YS에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예. 3당 야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꾸라지들은 사방에 들붙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우리 시인의 말 빌면은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들이 그 미꾸라지를 다 몰아서 어떻게든 치워야죠. 그 미꾸라지들이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참. 그걸 잘라서 이제 맛있게 먹어 치워야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물론 미꾸라지들의 모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하여튼 민물 고기는 못 먹어요. 뭐든지. 네, 저도 잘 못 먹습니다. 우리 유영주 시인은 시도 잘 쓰지만요. 예. 이런 아주 투박한 언어로 시도 잘 쓰지만 소설도 참 잘 씁니다. 예. 마린을 찾아서나 어느 잡범에 대한 수사 보고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성장 소설, 자기는 자전적 소설이라는데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고통스럽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살아왔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주 시인 제가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출신 시인이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동 제1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정동 제1교회 그 배움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들 보면은 온갖 따옴표 치고 잡범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요.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생애 그 밑바닥 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고 온갖 민중들과 어울렸으니 그 시어들이 그야말로 화로처럼 팔딱팔딱 맞습니다. 뛰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하나만 더 어떻게 소개해 주실 시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김 PD 좋아하시니까 참 좋네요. 예. 가을을 꿈꾼다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꿈꾼다. 예. 이를테면 해와 달이 지휘자겠고 나무와 풀이 없다면 바람은 혼자서 타올 수밖에 없겠지. 단음의 외로움을 사르기 위해 구름의 힘을 빌려 현을 마구 긁어대는 것인데 한여름 밤비와 바람의 장엄한 연주는 가지와 잎에 떨림이 없다면 완전한 화음을 들려줄 수 없겠지. 또한 대지가 연출가라면 물살은 돌의 받아치기와 흙의 빗장거리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토해내면서 웬갓 짐승들의 구멍 속으로 파고드는데 달아올라 억새도 고개 숙인다. 하늘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가을은 다 용서해준다. 이슬 한 방울까지도 다 받아준다. 네, 이런 서정시입니다. 하늘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들이 누굴까요? 너무 많은 세상에서. 예. 김 PD 시를 읽어내는 감각이 대단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그 향연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하늘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계절은 이걸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시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깊은 울림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시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